롯데케미칼이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하루아침에 뭐 제2의 대우가 된다면 이거는 오바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재무 안정성을 신경 쓰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잘 주면 채권자들이 아, 이거 내가 이자 계속 받으면서 만기까지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시장이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하면은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이 또 화학 관련해서 취재를 또 해오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시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이라고 그랬죠, 화학. 네, 근데 케미칼. 최근에 사실 그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좀 돌았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내용이 좀 허접해요. 이렇게 뭐 미니스톱 뭐 사고, 뭐 중고나라 사고 뭐 그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썰로 나왔던 내용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거를 좀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로는 위기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위기가 생기면 화학 쪽일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화학을 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위기감을 조성하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박부창 이사님이 이럴 때일수록 재무 안정성을 굉장히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생기면은 슬슬 정리를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재무 위기가 빵 터져버리면은 이 과정이 스무드하게 안 가요. 아니면은 중간에 뭔가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돈을 안 빌려준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좀 한 1, 2년을 두고 한 1조 원의 돈을 마련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천천히 A라는 사업부도 팔고 뭐 B라는 사업부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위기가 있습니다라는 설이 터지는 순간 파는 것도 안 되고 빌리는 것도 안 되고. 그쵸.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런 일이 원래 발생합니다. 변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스무드하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화학 얘기는 좀 큰 얘기니까 그거에 앞서서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 작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롯데케미칼의 재무 상황을 제가 들여다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문제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롯데케미칼? 한번 같이 보시죠. 롯데케미칼은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갖고 롯데 계열사들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그 회사 아닙니까? 아닌데요? 그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사인 줄 알았어요. 돈을 잘 못 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케미칼이? 케미칼이 그래도 제일 잘 버는 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회사채인데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유행이 완료될 때까지 에비타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는 금융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 돈이 이자보다는 5배는 많아야 돼.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렸잖아? 그러면 네가 번 돈이 이자 내는 것보다 5배는 많아야 되지 않겠니? 이자 100만 원씩 주면 500원 벌어야지 최소한.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를 보면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후에 나 말고 딴 사람한테 돈 엄청 빌려가지고 빚이 많으면 네가 힘들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라는 이런 조건을 건 겁니다. 그래서 갑의 최근 보고서상 이자 비용 대비 이익은 14배다. 괜찮네요. 14배니까 5배 정도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조항에 걸리는 채권이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한 2조 한 350억 정도가 되고 사업보고서상에 나온 거는 한 2조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빌린 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가 이렇게 있는데 만기 전에라고 하더라도 너 약속 안 지켰어. 그럼 갚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조 3천억 정도 되는 그 빚을. 근데 제가 뭐 계산해 본 건 2조 350억인데 그 보고서에 나온 거는 한 2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조 3천억이 빚이에요? 회사채.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전체 빚이 아니고 요 조항에 걸려 있는 회사채. 그럼 전체 빚은 훨씬 많겠네요. 훨씬 많죠. 롯데케미칼? 워낙 회사가 사이즈가 크니까. 롯데케미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이렇게 만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하나 이렇게 갚아가면 되는데 했는데.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2조 갚어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네네. 여기 시총이 2조 7,800억인데 부채 훨씬 더 많아. 이거 워낙 화학업이 안 좋으니까. 와, 시총보다 훨씬 많아요, 빚이. 예. 원래 뭐 그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이자 비용 대비 이익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보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이제 한 17배 정도가 됐어요. 네. 뭐 그다음 2022년에도 11배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3년에 5배로 줄고 그러니까 여기 배수니까 2.1배로 줄고 네. 그다음에 3분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0.93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럼 3개년 평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3개년 평균으로 해보니까 1.54배예요. 그러니까 5배가 안 되면 이거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갚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4분기에 뭐 이익을 엄청 내면 안 갚아도 안 갚아도 되는데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되면은 이제 채권자들이 돈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건 되게 큰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조항 하나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만약에 그 다 같이 갚아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위기론이 가지고 퍼져가지고 이런 경우에 지금 롯데케미칼 쪽이랑 지금 얘기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는 뭐 이래저래 좀 있었는데 뭐 그 얘기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보도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롯데케미칼은 이르면 이날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사채권자 대상 집회 소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돈 빌려준 사람 모이세요? 예. 빚잔 씨. 아니요. 조건 바꿔달라고. 네. 이거렇게는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EOD라 그러는데 기한이익상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조건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에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이제 채권자들이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바꾸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라는 게 오늘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롯데케미컬도 지금 이거 우리가 조건을 안 바꾸거나 아니면 갑자기 4분기에 이익을 확 크게 내지 않는 이상 요거는 빚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달려올 수 있겠구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맞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돈 빌려준 사람 모이세요라고 해서 돈 빌려준 사람 다 모여서 그럼 조건 바꿔줄 겁니까 안 바꿔줄 겁니까는 오늘 모인 이후에 결정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건데 이게 위기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진짜 망할 것 같아. 그럼 바꿔주겠습니까? 안 바꿔주죠. 그러면 돈 돌려주세요를 하겠죠. 지금 빨리 회수하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거를 회수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재무 안정성을 신경 쓰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잘 주면 채권자들이 이거 내가 이자 계속 받으면서 만기까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시장이 이거 불안한데? 라고 하면은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롯데케미칼이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하루아침에 뭐 제2의 대우가 된다 뭐 이거는 오바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이제 멀쩡한 회사도 망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회사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런 트리거 조항들 그러니까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이 발동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롯데는 이제 팔 땅 없나요? 팔 땅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팔 땅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 대 맞잖아요. 시장의 불안감으로 이런 걸 맞게 된다. 그러면은 땅 파는 거보다 돈 돌려달라는 속도가 더 빠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속도의 차이가 또 있고. 이게 유동성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취재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왜 이런 조건을 넣어놨을까? 이게
화학산업의 이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왜 걸어놔가지고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 채권자들이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 이런 거를 걸어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화학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년 평균 정도 했을 때 5배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아, 사이클만 보면. 예.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사이클 외에 뭐가 있었나 보네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생겨나는 건데 그냥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에틸렌이라는 게 그 화학업에서 좀 제일 기본이 되는 기초 유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에틸렌이 $300를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스프레드니까 그냥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화학업에서 한 $300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300에다 줄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 2022년 5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틸렌 기준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화학업체들이 이제 생산한 아주 기본적인 뭐 제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에틸렌을. 근데 요 줄을 넘어가야 이익이 나는데 요 줄을 못 넘긴 지가 벌써 2022년 5월부터 지금 계속 못 넘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화학업은 원래 사이클 산업이니까 이렇게 언젠간 올라오겠지라는 부분이 이제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저 $300도 한 $250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 아, 그거 그러니까 무관해요? 스프레드니까. 그러니까 유가하고 판매가하고의 차이. 아, 차이를 지금 차이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 차이가 $300는 돼야 된다? 네. 아, 그럼 뭐 그렇겠죠. 최근에 시노펙하고 중국의 시노펙하고 사우디 아람코가 $100억 규모의 정유화학단지 시설을 짓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연간 1,600만 톤 규모의 원유 정제 설비와 연간 150만 톤의 에틸렌. 그냥 에틸렌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5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국의 연간 에틸렌 생산 규모가 한국 전체 에틸렌 생산 규모가 1,270만 톤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짓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물량의 15% 정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한국가의 15%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뭐 중국이 뭐 공장을 많이 짓고 화학 설비를 많이 짓고 그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워낙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갖고. 그러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엄청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거기에 뭐 배터리 주식에다가 베팅 많이 했다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휘발유 팔아야 되는 중동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석유를 에너지로 팔지 못하게 되니까 얘를 화학 제품으로 팔자라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투자했던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100조가 넘고요. 여기에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8개가 있는데 에틸렌 기준으로 1,123만 톤을 신규로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1,200만 톤. 1,200만 톤. 근데 새로 짓는 것만 1,127만 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요 지역에서만 1,123만 톤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 생기네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한 4위 정도 4위쯤 될 거예요. 4위 정도 되는 생산국인데 석유화학 제품 생산국인데 4위 정도 되는 생산국 하나 그 통으로 만든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COTC라는 공정이 있어요. COTC는 그냥 말이 여기 어려워서 그렇지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그러니까 오일에서 케미칼 그냥 뽑겠다. 원래 공정은 원유가 있으면 정유를 하고 정유의 일부가 납사가 나오고 그런 납사를 쪼개고 납사를 쪼개면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니까 원유가 있을 때 거기에 뭐 휘발유가 몇 프로, 디젤이 몇 프로, 제트유가 몇 프로, 그 중에 납사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정유화학 공정입니다. 근데 COTC는 뭐냐면은 그냥 뽑는 겁니다. 그냥 기름에서 화학 제품을 그냥 뽑아요. 그럼 그 뽑고 나면 나머지는 또 저렇게 뭐 휘발유나 이런 걸로 남나? 아니면 어차피 휘발유는 안 팔릴 거니까. 그냥 그 원유에서 최대한 그러면 저 화학 제품을 뽑는 거죠. 뽑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유시설에서 납사를 뽑으면 10% 정도의 납사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서 뽑으면 지금은 40%. 3세대 넘어가면 70, 80%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거를 막 때려짓고 있으니 그게 정유화학 설비가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프레드 문제가 단순히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렇다, 중국이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런 문제 정도를 넘어서 이 어마어마한 원유 생산국들이 이게 원유를 못 팔게 생겼으니까 기름 말고 납사로 뽑자, 아니, 에틸렌으로 뽑자 그래가지고 이걸 때려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화학이라는 거는 이제 가동률이라는 게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경기가 안 좋다. 그럼 가동률을 낮춥니다. 근데 경기가 좋다. 그럼 가동률을 높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요런 까라의 그 화학 설비를 짓고 있는 업체들의 목표는 뭐냐면 기름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에 있는 기름 뽑아내는 기업들이 기름을 딴 데 팔 곳이 없으니 어디에다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화학 회사가 이건 그냥 속된 말로 화학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기름만 사가면 기름만 사가면 돼요. 기름만 사가면 기름값이 유지가 될 거고 기름값이 유지가 되면 정유에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학 회사들을 짓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유지시키고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국가 재정을 쓰고 있는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동 국가들의 그런 문제가 이제 뭐 그들만의 문제냐라고 본다면은 글로벌하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멀리 중동에 갈 필요도 없이 한국에 샤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S-오일 샤인 프로젝트인데 S-오일 샤인 프로젝트는 9조 2,580억 원 규모로 짓고 있는 대충 9조 2천억짜리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젝트가 되게 되면 에틸렌 기준으로 180만 톤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180만 톤. 그럼 아까 제가 1,200만 톤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5%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캐파의 전체 캐파의 15% 정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안 그래도 돼. 이거 예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저보다 동생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왔을 때 그 살만이가 와가지고 제가 저기다 돈 좀 써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뭐 이재용 뭐 정의서 다 줄 서갖고 막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화학 산업을 망가뜨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이게 2차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샤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그래도 좀 화학업이 좀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가동률을 좀 낮춰가지고 이게 공급을 좀 줄이게 되면 가격이 유지가 좀 돼요. 그러다 사이클이 좀 좋아지면 다시 가동률을 높여서 다시 같이 벌고 요게 이른바 사이클 사업이라는 건데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아람코입니다. 그럼 이 샤인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람코로부터 석유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동률이 안 떨어지겠네요. 얘네만 안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딴 데는 다 줄이겠고. 끝났어.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까봐 우려스럽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화학업이 단순히 이렇게 사이클에서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한들 이것도 같이 보시죠.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입니다. 올해가 제일 작아요. 내년, 후년, 내후년 계속 에틸렌 증설 규모가 됩니다. 뭐 이렇게 저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중동 얘기 드렸죠. 중동 얘기. 지금도 많은데 뭐 이렇게 지어. 중동 얘기를 드렸던 건데 중국은 얘기 안 드렸잖아요. 글로벌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한 60% 이상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자. 방송 그만할까요? 아니 석유화학. 저도 이제 석유화학이 있잖아요. 또 가지고 계시는구나. 뭐 석유화가. 그래가지고 엑소모빌은 프랑스에 있는 공장 폐쇄하기로 했고요. 사빅은 네덜란드에 있는 6개 시설 폐쇄하기로 했고요. 쉘은 싱가포르에 있는 통합정유 설비 매각하기로 했고요. 이걸 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나마 화학 산업이 좀 괜찮아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이 잔잔바리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잔잔바리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일본에 있는 제일 큰 회사 해봐야 우리나라 제일 작은 것보다 작아요. 이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 중동 막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일본의 석유화학 사업을 밟아버린 거는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많이 커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2002년에 우리나라 15,000불 하다가 지금 3만 불 시대 왔던 거는 그 중국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이 이만큼 성장을 했었다는 거고 근데 지금 업황이 달라져 있을 때 그동안에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회사별로는 어떠냐. 석유화학 업체 중에 다른 데도 안 좋은데 기초유분이 많은 데들이 특히 더 안 좋을 거예요. 그 중에서 기초유분이 안 좋은 회사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신용평가가 분석을 한 건데요. 롯데케미칼 이 기초유분이 50%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좀 제가 유독 롯데케미칼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오센트릭도 있고 뭐 DL케미칼, SKC, 현대케미칼, 여천NCC, SK 어드밴스드 효성화학 이런 얘기들 좀 드리는 건데 이 중에서 뭐 더 안 좋은 회사라고 본다면 그나마 좀 날 거라고 보는 회사들은 정유를 끼고 있는 애들은 좀 나요. 정유에서 버니까 정유에서 벌든지 아니면 정유에서 좀 싸게 주든지 뭐 이런 게 좀 난 거고 정유를 안 끼고 있는 화학회사 예를 들어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화학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이렇게 보실 건데 그 중에서 그냥 굳이 금호석유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왜? 그게 왜 금호석유를 추천하는 거냐면 그분들도 이게 굳이 추천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섹터가 이거니까 그런 건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금호석유는 업스트림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유분이 별로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부타디엔을 가지고 석유를 그러니까 고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부타디엔 좋더라. 부타디엔. 그러니까 이름이 좋죠. 부타디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타디엔. 일단 부가 들어갔잖아요. 뭔데 부타디엔이? 부타디엔이 그 원래 금호석유 화학의 옛날 이름이 한국합성고무예요. 고무 만드는 건데. 금호석유 화학이? 예. 원래 이름이 한국합성고무. 아 그래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화학을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부타디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부타디엔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크진 않아서 만약에 부타디엔을 많이 늘리려고 하면 나머지가 다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에틸렌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부타디엔 늘어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요래 가지고 이제 금호석유 정도를 그나마 화학기업 가운데 그나마 좀 덜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이게 그 롯데는 굉장히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차를 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혹시 뭐 저 한솔케미칼도 석유화학에서 많이 좀 보고 있나요? 근데 한솔케미칼은 전체 케미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이 화학 얘기를 할 때 그 같은 계열로 분류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회사별로 제품별로 이게 다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뭐 이른바 스페셜티라고 불리는 일부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큰 판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거기도 좀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큰 판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롯데케미칼이 그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에다가 5조 원 넘게 투자되는 라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틸렌을 만드는데 여기도 에틸렌이 100만 톤 규모예요. 크다. 아직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년이라고요? 내년이고 총 투자 금액이 거의 4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5조 원 넘게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인도네시아에다가 100만 톤짜리 공장을 지으면 또 다시 공급 과잉에 직면하게 될 건데 이거는 새 공장이라는 거죠. 지금 나머지 회사들은 있는 공장들을 이제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새 공장이 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좀 이빨 깎게 물고서 허리띠 졸라매고서
잘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항들 잘 관리하고 네. 시장의 신뢰를 잘 줘서 지속 가능성을 잘 보여주셔야 네. 슬로우 다운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는 얼마나 답이 없냐면 정부에서 지금 화학업 구조조정 방안을 1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구타제임만 믿고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 화학은 난 좀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네,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여튼 나는 왜 들어갔지? 기억이 안 나네. 한솔케미칼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금호석유화학이랑 한솔이 있는데 아 한솔케미칼도 들어가셨어요? 네. 저는 뭐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코스피 200 수준 아닙니까? 시장 수준입니다. 지수 거래소 수준. 분명히 살 때만 해도 뭐가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자, 하여튼 여러분은 저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권소리 팀장님 오늘 화학산업 이야기까지. 근데 좀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뭐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